이런 큰 박수는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것 같습니다. 시골까지 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또 저는 임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발표드릴 이 메이신은 대부분 일반인들이 마이신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마이신이 절대 아니죠. 마이신은 이제 항생제 물질이고 이 메이신은 천연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천연 물질이 이 메이신이 왜 이렇게 그 폭발력이 있냐라고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합성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연 물질이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인공적으로 합성을 해버리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일례가 이제 바이타민 C죠. 바이타민 C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고가고 좋았는데 합성이 되는 순간 이제 아주 싼 그런 이제 영양제 비싼 게 됐죠. 무기물 쪽에서는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가 한때는 금보다 더 비쌌던 적이 있어요. 왜? 합성이 안 되니까. 근데 지금은 알루미늄도 다 공장에서 찍어내죠. 그런데 이 메이신은 결국에 합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희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천연 물질을 하면 천연 물질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녹차입니다. 왜 그러냐면 녹차에 있는 천연 물질 함량이 지구상에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녹차를 섭취하면 장수를 한다. 이게 뭐 아무 근거 없이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대단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차가 이렇게 많이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세게 못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녹차에 있는 성분이 감나무 잎에도 있어요. 녹차에 있는 성분이 다른 식물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카피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녹차 가지고 녹차 화장품 만들면 감나무 가지고 감나무 화장품 나와.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시장이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데 거기에 한계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천연물을 연구하는 사람의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한계점입니다. 근데 이 메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진에 보시다시피 지구상에 딱 두 군데서밖에 안 나와요. 첫 번째가 이 옥수수 여기 수염, 콘실크라고 하는 이 수염에만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잔디, 센티페드 글라스라는 잔디에서 이 메이신이 생산이 됩니다. 센티페드라는 뜻이 뭐냐면 진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잔디가 진해같이 생겼습니다. 생기는 것도. 그런데 이 옥수수 수염을 우리는 왜 연구를 안 하냐? 산업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일단 함량이 너무 낮고요. 두 번째, 이렇게 알이 옥수수 알이 이렇게 다 그 매추어 상태로 맺혀버리면 이 메이신 천연 물질이 다 빠개져 가지고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콘실크에 메이신이 있냐? 초창기 출수할 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함량도 낮은데 그 넓은 면적에 옥수수 심어가지고 옥수수는 따지도 못하고 이 수염만 걷어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트 상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광동 옥수수 수염차. 이게 그냥 옥수수 수염을 따가지고 한 게 아니고 메이신이 들어가 있는 옥수수의 수염을 가지고 만든 차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옥수수에는 메이신이 없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근데 거의 그 산업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미량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광평옥이라는 품종에서만 상당량의 그 메이신 함량이 있는 옥수수, 그걸 이제 지능청에, 농촌진흥청에 김선립 박사가 이제 개발을 했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센티페드 글라스는 이거에 비해서 두세 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옥수수는 수염을 한번 따면 이제 한 해 농사 끝나잖아요. 잔디는 깎으면 또 자라고, 깎으면 또 자라고, 계속 1년 동안 겨울이 오지 않는 한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이신을 함유한 옥수수나 이런 센티페드 글라스가 왜 중요하냐?
옥수수에 보면 이 유충들이 이 아래 이렇게 이제 존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끔 보면 옥수수 재배하신 사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근데 메이신이 들어간 옥수수는 그런 벌레가 거의 없어요. 네. 왜냐? 벌레가 죽습니다. 먹으면. 그래서 유명한데요. 그러면 왜 죽냐? 이 메이신은 기본적으로 여기 밑에 사진에 보시면 이제 겉들하고 우리로 사람으로 말하면 위벽입니다. 위벽. 이 위벽이 이렇게 찢어져요. 위벽이 찢어지거나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천공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 메이신을 먹게 되면 한 50%는 즉사를 하고 한 50%는 살기는 하는데 불임이 됩니다.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이 벌레가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그 골프 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5월달하고 7월달하고 9월달에 이제 이렇게 이제 골프장에 필드에 나가면 멀리서 보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넓은 면적이 이렇게 노랗게 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밤나방 유충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 잔디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잔디를 먹이로 삼기 때문에 밤나방 유충 이걸 줄이려고 이제 농약을 뿌리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일반적인 이 잔디는 밤나방 유충이 먹이로 사용이 되는데 이 센티페드 글라스라는 잔디는 밤나방 유충이 먹으면 죽습니다. 그게 왜냐? 요 메이신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주 멍청한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사람이 먹어도 위가 찢어집니까? 벌레에서는 위가 찢어져서 죽으니까 사람이 먹어도 죽을까? 죽지 않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요거예요. 이 프로테이스라는 단백질이 사람한테는 있고 곤충한테는 없고 뭐 이런 유무에 따라서 곤충에 있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얘하고 결합을 해서 이제 버티며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메이신을 어떻게 명명을 하냐면 월드 프리미엄 내추럴 컴파운드라고 이렇게 이제 WPC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장명을 했죠. 그러면 왜 프리미엄이냐? 일단은 메이신을 생산할 수 있는 게 옥수수 수염하고 센티페드 글라스의 잔디밖에 없다. 그러면 일반 한국에서 나오는 잔디 열심히 이렇게 수확해가지고 메이신이 있나 없나 검사해보면 빵프로입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다음에 메이신 관련 연구가 저희 실험실 빼고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젊으신 분들은 구글링 해가지고 메이신 딱 치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연구소 실험실에서 개발한 그런 연구 결과가 첫 번째 창으로 뜰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징이 있는 이 메이신은 어떤 파급력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메이신에 관련된 특허를 냈다. 저희가 한 30가지 정도 낸 것 같아요. 특허를 20년 동안 30개 정도 냈는데 낸과 동시에 전 세계 원천 특허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녹차가 항암에 좋다. 암에 좋다. 해서 그거 가지고 뭐 만들면 감나무에 녹차에 가장 많이 있는 성분이 카테킨이라는 성분이에요. 근데 그 카테킨 성분이 또 어디에 많냐? 감나무 잎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품이 히트가 되면 감나무 잎에서 추출해가지고 똑같은 카피 제품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특허에 침해도 안 받아요. 하나는 감나무고 하나는 녹차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낸과 동시에 다른 사람이 카피를 못해요. 카피하는 순간 다 걸립니다. 무조건. 성분이 다른 데서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특허를 냈다 그러면 전부 원천 특허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연구를 먼저 딱 했다. 그러면 다른 연구진은 그 실험을 못합니다. 연구 그 특허에 다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받은 회사가 하나가 있어요. 대한민국.
그게 종근당 생활건강. 왜 종근당 생활건강이 아까 말했듯이 그 옥수수 수염차를 개발한 회사거든요. 근데 그 특허를 어디에서 인수를 받았냐? 농촌진흥청 김설립 박사한테 특허 기술을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하나 특허 이제 했으니까 사업 영역을 넓히자 하고 넓히려고 봤더니 모든 특허를 거의 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근당 건강에서 애통 터져 죽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 심지어 화장품 그것도 다 특허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특허도 못 내고 상품도 못 만들고 그냥 옥수수 수염차면 열심히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통 터지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내적인 현상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글로벌 마켓을 공략할 때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된다. 이게 지금 전 세계 시장의 천연물의 가장 선두 그룹은 중국입니다.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중국에서는 지구상에 없는 식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센티페드 글라스도 원산이 어디냐? 중국입니다. 중국. 그러면 이게 한국에서 사냐? 한국에서 원래는 못 사는 걸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이 있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접하게 됐냐면 제가 일본 동경대에서 박사학위를 할 때 저하고 이제 같이 동문 수학을 한 친구가 지금 충북대 교수님으로 계시는 땡땡 교수님 계세요. 그분이 전공이 뭐냐? 조경이에요. 조경. 조경이 잔디잖아요. 그래서 막 이 잔디 가지고 조경도 하고 저 잔디 가지고 조경도 하고 이 잔디 가지고 그 골프장에 깔고 막 했던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이 센티페이드 글라스만 깔아 놓으면 벌레가 안 끓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 그 땡땡 교수님이 내가 문익점의 후예인데 이대로 멈출 수 없다. 진짜로 무직점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지나고 보니까 한국에서도 살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못 샀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볼펜 통에다가 심 빼고 거기에다가 그 종자를 담아갖고 밀수를 한 거죠 몰래.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어디다 심었냐? 자기 시골에 있는 앞마당에다 이렇게 뿌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센티페드 글라스는 기본적으로 열대 지방에서 잘 자랍니다. 근데 한국은 겨울이 있잖아요. 잘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냥 앞마당에 뿌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름이 되니까 이게 다 활착을 잘 해가지고 잔디가 싹 이제 발화를 거쳐서 잘 자라고 있는 거죠. 잘 자라는구나. 그럼 겨울이 딱 됐죠. 눈이 왔죠. 싹 죽습니다. 역시 이 잔디는 이제 우리가 그 따뜻한 기후에서 자란다고 했죠. 그걸 난지형 잔디라고 하고 대한민국에 퍼져 있는 잔디는 겨울에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한지형 잔디 이렇게 구분합니다. 기본적으로 난지형 잔디이기 때문에 잘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겨울을 났죠. 이 잔디가. 그런데 다시 5월달이 되니까 땅속에서 폴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하니까 또 여름이 되니까 그 전해보다 훨씬 더 런너가 많이 발생해서 많이 덮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있다 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말하는 떼짱 있잖아요. 떼짱을 딱 한 판만 떠가지고 제 실험실에 옵니다. 그 땡땡 교수님은. 실험실에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경험치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런 어떤 생화학적인 분석이나 생물학적인 분석을 못하니 조금 이런 것을 정 박사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볼까요? 하고 이제 그 판때기 하나 딱 떠온 것을 계속 저희가 증식을 시켰어요. 실험을 할 정도로 저희가 이제 샘플을 이제 제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같이 엄청나게 크게 이제 넓어진 건데 여기서 보면 콘실크하고 센티페드 글라스의 함량 차이가 거의 뭐 3배 정도 나죠. 250mg 대 700mg. 그리고 콘실크는 메인심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연물질을 생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카테킨이 만들어지려면 카테킨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 천연물이 있어요. 그것도 건강에 대단히 좋습니다. 메이신도 마찬가지. 메이신이 만들어지기 직전에 뭐가 생기냐면 디람노질 메이신이라는 천연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 콘실크도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생합성이 되겠지만 실제 분석을 해보면 유도체 천연물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유도체 천연물이 왜 중요하냐? 어떤 질병의 어떤 효과에는 메이신보다 그 유도체가 훨씬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센티페드 글라스에는 8종의 메이신 유도체를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옥수수는 그냥 메이신만 조금 있고 다른 유도체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매년 파종을 해야 돼요. 근데 잔디는 부지런한 사람이면 그냥 뭐 죽을 때까지 하는 거죠. 저희가 보통 한 15년 이상 키워도 다시 파종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쌩쌩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옥수수는 그냥 한 번만 1년에 한 번 하고 끝. 센티는 그냥 1년 중 원할 때 아무 때나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메이신 화장품이 대박을 친다. 메이신, 실크 메이신, 또 헤어 메이신,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미용 제품이 비누, 샴푸 이런 거 친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수십만 개 이런 수준으로 팔리는 게 아니고 1000만 개 단위 이상으로 팔립니다. 그러면 이 재료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품을 이제 못 따라가요. 일례로 저희가 작년에 헤어 메이신 이제 대머리 잘 나는 거 있잖아요. 진짜 잘 납니다, 머리가. 그런데 저희가 스페셜 에디션으로 200개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되게 저희가 이제 고생했고 거기까지 가려면 공정도 많고 비싸지는 거죠. 공정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0개 뿌렸는데 거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죠.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 제품이 나오기만을 학수고대 하시는 분이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이신이에요. 이게 메이신인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때 스트레스를 받냐? 잠을 못 자거나 운동을 격하게 하거나 땀을 흘리는 어떤 액티비티를 할 때 몸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지만 활성산소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럼 이 활성산소가 몸에 필요 없는 물질이냐? 아닙니다. 활성산소가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동남아 여행 가시면 그 많이 늙어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외선 때문에 몸에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 활성산소가 몸에 필요한데 왜 그러냐? 활성산소는 기본적으로 세포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피부가 노화가 오는 게 나이 먹어서 노화가 오는 게 아니고 몸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소비를 다 못하고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겨진 활성산소가 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늙어가는 거예요. 늙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동선수들이나 햇볕을 많이 받는 분들이 노화가 빨리 와요. 왜 그러냐?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니까. 그러면 그런 활성산소를 많이 생긴 것을 제거해주는 게 뭐냐? 녹차입니다. 그러면 녹차는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냐? 여기 A, B, C 이렇게 생긴 거 여기까지만 있는 게 녹차 성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A, B, C를 가지는 이런 천연물질이 우리 몸에는 없냐?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없어요. 이것은 어디에서만 생기냐? 식물에서만 생겨요. 그러면 곤충이나 미생물에는 안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오직 식물에서만 나와요. 그러면 곤충이나 미생물들은 그럼 어떻게 그 활성산소를 방어를 할까요? 이 물질이 없는데 걔네들은 펩타이드라는 단백질 조그마한 거 그게 항암 이제 예를 들어 어떤 질병이나 자기 몸에 들어오는 공격을 방어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식물은 이런 A, B, C 이걸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학자들 사이에서
플라보노이드라고 부르는 거죠. 플라보노이드 컴파운드가 생기는 거고, 이제 이런 곤충들은 이제 스몰 펩타이드, 이게 이제 작은 단백질이 이런 어떤 방어 기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딱 보시면 이것만 있으면 카테킨 녹차 성분인데 여기에 이렇게 당 비슷한 게 하나 붙어 있고 여기에 또 당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람노스라는 당이죠. 그래서 이 당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조를 잘 보시면 특이한 점이 이 당하고 이 당은 O로 결합되어 있고 여기는 아무 글씨가 없죠. 1'하고 6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탄소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탄소. 탄소가 뭐냐? 그 연필 심이죠? 흑연. 그 구성 성분이 탄소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막 할 때 탄소. 그래서 이 탄소 결합을 하고 있고 얘는 탄소하고 O하고 탄소하고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특징은 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기화학적인 이 탄소 결합은 결합력이 엄청 세요. 한마디로 부부관계를 맺은 거죠. 절대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얘는 이렇게 O가 들어있는 것은 이제 남자하고 남자가 사귀는 경우 서로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잘 끊어집니다. 이게 잘 끊어져요. 근데 얘는 안 끊어져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성 식품을 만들거나 제약을 만들거나 미용 제품을 만들거나 할 때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공정이 열이 들어갑니다. 열이. 그런 데서 부서지지 않는다. 메이신은. 그럼 어떤 우리가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냐?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다. 메이신은.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정말로 재수가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탄소 결합이 아니고 탄소, 산소, 탄소 이렇게 이런 넵사이드 본드라고 하는데 이런 걸로 결합이 돼 있으면 아마 약효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탄소 결합을 가지고 있는 천연 물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구상에. 그래서 상당히 특이한 화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메이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신이 아까 제가 말했던 메이신을 만들기 위해서 식물이 A부터 시작해서 파이널 프로덕트인 메이신을 만드는 여러 가지 유로체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리 가고 여기서 이리 가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것들을 저희가 전부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하나씩. 그래서 구조를 밝혔죠. 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밝히냐? 이제 이렇게 NMR 스펙트럼, 프로톤 스펙트럼, 카본 스펙트럼을 통해서 이런 메이신의 구조를 다 찾아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림으로 보면 되게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 분리를 하려면 한 2년 걸립니다. 하나 분리를 하는데. 대단히 중노동이고 대단히 에너지 코스트가 높은 노력과 돈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전체를 하나하나 분리를 해가지고 구조를 다 밝히는데 거의 한 5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발표 중에 또 박수를 받는 건 제 인생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자 유도체들을 저희 연구원들이 전부 다 밝혀냈고요. 이제 다 밝혀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무엇을? 연구를. 무슨 연구를 할까? 방사선 연구소가 대한민국의 방사선 하면 저희 연구소가 뭐 거의 탑1이고요. 그걸 만들어진 연구소고 이제 저희 건물 여기 들어오시면서 보시겠지만 운동장이 있잖아요. 저희 연구소는 이게 저희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대한민국의 출연연구소 제1호입니다. 1959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주권을 지켜야겠다 이런 이제 대명제 아래서 그 당시에 저희 나라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외국에서 돈을 줬어요. 유엔에서. 유엔에서 돈을 반절대고 한국 정부의 돈을 반절대고 해서 만들어진 연구소 대한민국 제1호 출연연구소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처음에 초창기는 거의 최고권적인 그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연구원들. 예를 들어 고속도로 가다가 속도 위반하면 연구원 신분증 딱 보여주면 통과. 막 이랬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전두환 대통령, 우리가 말하는 조금 보수 색채가 강한 그분들이 오셨을 때는 정말 잘 나갔어요, 저희 연구원들. 연말에 뭐 경력금 주면은 그 뭐 3달치 월급을 받기도 하고 연말 보너스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연구소 정규 직원이 한 1,600명이 되고 1년 예산이 7,400억 정도 소모를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크고, 근데 이제 저희가 정규 직원이 110명이고 학생들까지 합치면 여기에 한 230명 정도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11만 2천 평에 건물이 28개예요. 이 전업 사이트가. 그래서 나중에 어디 분원 같은 데 가실 일이 생겼는데 분원에 운동장이 있다. 그러면 그 분원은 되게 큰 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분원은 운동장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굉장히 넓은 운동장을 가지고 있죠. 그것도 2개나.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천연물 연구를 할 때 무슨 연구를 하냐면, 일단 식물체를 이렇게 센티페드가 쓰죠. 여기다 방사선을 무조건 쪼이고 봅니다. 뭐가 됐든 쪼여요. 그럼 어떻게 되냐를 실험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여기 감마선 나와 있죠. 전자선, 자외선 이런 것이 전부 다 방사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방사선을 쪼인 거하고 이 녹색잎 방사선 안 쪼인 거, 메이신 함량 2배 차이 나죠. 자, 그러면 이 데이터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저희는 알죠. 일반인들은 모르고. 방사선을 맞으면 사람이 죽잖아요. 세게 맞으면. 그리고 우리가 체스트 그 엑스레이 찍을 때도 방사선을 맞는 거잖아요. 엑스선도. 그러면 왜 방사선을 맞으면 사람이 죽을까? 방사선을 사람이 맞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활성산소가 무지막지하게 생겨나거든요. 방사선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폭발적인 활성산소가 생산이 돼가지고 어떻게 생산이 되냐?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물에다가 방사선을 쪼이면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물의 화학 구조가 H, 수소 2개, 산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방사선을 딱 쪼이면 활성산소가 몽땅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활성산소가 몽땅 생기는데 녹색잎에 이렇게 50% 이상 증가, 2배 정도 메이신 함량이 많이 생겼다. 이 말은 우리가 데듀스 추론을 하면 어떤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냐면, 방사선을 쪼이면 이 메이신이라는 물질이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펌핑해서 나오는구나. 그렇죠? 이게 식물체가 원래는 한 10개밖에 없는데 거기다 방사선을 딱 쪼이면 20개가 나오는 거죠. 20개가. 어떻게? 생합성 경로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막 자체 생산을 하죠. 그러면 이렇게 많이 왜 생산을 할까?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추론을 하면 메이신이 활성산소를 제거할 확률이 이 표 하나로 대단히 높아진 거죠. 그럼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물질이 메이신이다. 그러면 무엇에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부터는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건강 기능성 식품도 만들 수 있고, 병의 치료약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의용 제품으로도 만들 수 있고,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백데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무식하게 식물에다가 방사선을 쪼이면 뭐가 올라갔다. 그 물질이 뭐냐를 딱 저희가 알면 그 물질의 특성을 거의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디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결과지만 유출할 수 있냐면, 활성산소를 많이 제거해 준다. 뭐에 좋을까요? 자외선 차단제.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피곤하고, 그 다음에 어찌고 하면 활성산소 많이 생기게 좀 피로 회복제.
그리고 캔서, 암이 왜 생기냐? 활성산소 때문에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그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있는 캔서 유전자를 건드려 가지고 발현을 시켜서 캔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도 예방을 할 수 있다. 당뇨 같은 것도 예방을 할 수 있다. 알츠하이머도 예방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판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후속 연구를 할 때 이거 데이터 하나만 놓고도 무엇을 연구를 해야 될지를 정확히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얘가 독성이 있냐 없냐, 먹었을 때 죽냐 사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실험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세포에다가 이제 이렇게 메이신을 섞고 안 섞고, 동물에다가 메이신을 먹이고 안 먹이고 실험을 하죠.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는 먹인 다음에 해부를 해가지고 세포 이제 리버 같은 간 이런 데를 이제 잘라서 봅니다. 그러면 아무 이상이 없다. 아, 이제 실험을 해도 되겠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열심히 다른 실험 다 해놨는데 나중에 이거 치명적인 결함이 독성이 세다. 그럼 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독성평가를 제일 먼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놀, 플라보노이드 한번 들어보셨죠? 자,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백다이터가 이겁니다. 제가 아까 지구상에 카테킨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식물이 뭐냐? 녹차입니다. 녹차. 그 녹차에 뭐가 많냐? 이 토탈 페놀, 토탈 플라보노이드. 이제 이건 잊어먹고, 이 플라보노이드가 이 방어를 하는 ROS 제거 물질이잖아요. 이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센티페드 글라스 압도적인 수치로 거의 2배 이상 많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 식물체에서. 그러면 이걸 딱 보고 이 센티페드 글라스는 대단히 사람한테 유용한 식물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항산화. 항산화가 뭐냐면 산화를 방지하는 능력. 이게 항산화죠. 자, 그러면 사람은 왜 늙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활성산소가 사람의 세포를 죽이는 행위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전문 용어로 하면 산화된다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몸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화를 방지하면 어떻게 돼요? 안 늙어요. 안 늙어요. 그래서 그 산화를 방지하는 물질이 뭐냐? 이런 플라보노이드, 스몰 단백질, 그 다음에 오메가3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알려져 있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메가3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노화가 적게 오겠죠. 녹차 자주 마시는 사람들 노화가 적게 오겠죠. 메이신 끓여서 드시면 더 좋겠죠. 실제로 지금 제 주위 분들은 녹차 대신에 센티페드 글라스 드십니다. 그래서 이 항산화를 보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잖아요.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왼쪽에 이게 호직 엑시드라고 뭐냐? 호직 엑시드가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가 일반적으로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얘는 100% 비타민 C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나머지는 뭐냐? 센티페드 글라스 추출물. 그러니까 녹차를 따뜻한 물에 끓여가지고 빼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메이신만 있을까요? 1%밖에 없습니다. 메이신. 나머지는 뭐 당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다른 것이 다 빠져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항산화 효능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항산화 효능은 플라보노이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순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비교를 하면 비슷해요. 이게 100이면 얘는 98. 이런 항산화 능력을 갖는 미친 천연 물질은 지구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추출물 자체가. 그래서 상당히 강력하고 이제 미백이나 주름 개선 뭐 이런 이제 연구도 했는데
이제 제가 무슨 뭐 미백 전문가도 아니고 주름개선 전문가도 아니에요. 저는 이제 생물학자고 화학자인데, 근데 이런 실험을 왜 했냐? 실험이 너무 쉬워서 했어요, 사실. 실험이 정말 쉬워요. 이거 1시간이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난 임팩트가 있어요. 미백에 좋다, 주름 개선에 좋다, 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임팩트가 있어서 실험을 한 거고, 이 주름 개선 효과도 이렇게 탱탱하게 잘 나오죠. 이게 주름 개선이 왜 잘 될까요? 주름 개선은 기본적으로 물하고 결합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세포 속에 있는 물하고 메이신하고 둘이 물리적인 결합을 딱 하게 되면 주름이 쫙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미백에 좋은 제품에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 하이루론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는데, 걔가 물의 흡수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주름이 펴진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물질이 물하고 잘 이렇게 결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2012년도에 에코드림의 기술 이전을 합니다. 얼마에? 2,500에 경성기술 4%. 이 당시만 해도 이런 천연물질을 가지고 화장품 재료로 기술 이전을 하면 얼마를 보통 평균 기술 이전료가 발생을 하냐? 아무리 많이 받아도 2천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거의 10배가 넘는 수준의 기술료를 받은 거죠. 왜? 너무나 특이한 천연물질이기 때문에. 근데 결국에 이 에코드림 사장님이 너무너무 일도 잘하시고 열정적이시고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진 사장님이신데 실패를 했죠. 결론은 실패를 했고, 그래서 2022년에 10년 이게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은 계속 연장을 원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연구소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이 특허를 회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골다공증, 이제 아마 이제 나중에 다 듣고 보면 이제 제가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연구소 소장을 인지 약장사인지 헷갈리실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모든 연구를 지난 20년 동안 아마 마지막 슬라이드에 보여지겠지만 어마어마한 유명한 사람들이 연구에 참여를 해가지고 많은 연구비를 쓰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약장사로 이제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골다공증. 처음에 우리가 골다공증 실험을 한 게 아니고 이걸 비만 실험을 처음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만 실험을 자꾸 했는데 얘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이게 저희가 이제 쥐를 이렇게 해부를 하면 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뼈가 단다는 거예요. 이상한데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이 뼈를 다 적출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그 뼈를 전북대 병원에 가면 이렇게 압으로 해서 뼈가 부스러지는 강도 측정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실험을 했더니 확실한 효과가 나옵니다. 확실한 효과. 그래서 이제 이게 보시면 아마 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르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물렁뼈예요. 물렁뼈. 이 물렁뼈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푸른색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뭐냐면 이제 칼슘이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갈색하고 여기에 있는 흰색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뼈는 평생 동안 어떻게 지내게 되냐면, 어린애들도 뼈가 삭습니다. 어린 갓난아기도 뼈가 부서져요. 노인들도 뼈가 부서져요. 대신에 노인들도 뼈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뼈의 세포는 조골세포하고 파골세포가 있어요. 이게 뼈를 생성시키는 세포가 이제 조골세포고, 뼈를 부수는 세포가 파골세포예요. 얘네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만들면서 부서지고 만들면서 부서지고를 무한 반복을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러면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는 게 왜 그럴까? 파골세포의 능력이 조골세포의 능력을 앞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관절이 아프죠. 그래서 여기 딱 보시면 여기에 보면 흰색 이렇게 있잖아요. 골밀도가 이렇게
정상적인 뼈가 여기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메이신을 먹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현미경으로 이제 관찰을 한 거죠. 이거 말고 여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무슨 유전학적인 실험, 여기에 생화학적인 실험 전부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 하면 여기 90% 이상은 좁니다. 그래서 사진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 나오면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처음에 첫 번째 스타팅을 했던 실험이 뭐냐? 비만. 뚱뚱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비만을 이제 실험을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떤 실험을 먼저 하냐면 지방세포를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그럼 지방세포는 어떤 염색약에 의해서 이렇게 벌겋게 염색이 돼요. 그럼 이 벌건색이 뭐다? 지방세포입니다. 지방세포. 염색을 하면. 근데 거기에다가 메이신을 딱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뭘 추측할 수 있냐? 얘는 무조건 다이어트 된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실험 하나로.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저희가. 쥐를 가지고. 그러면 쥐를 가지고 어떻게 실험을 하냐? 쥐에다가 고단백을 계속 먹여요. 그러면 쥐가 엄청 뚱뚱해져요. 비만. 그러면 걔를 칼로 이제 죽여가지고 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세포를 지방세포를 딱 떠가지고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얘가 정상적인 지방세포예요. 근데 여기를 딱 보시면 어떻게 돼요? 커지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비만이 생기는 이유는 딱 두 개예요. 딱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비만세포가 발생시키는 지방세포의 수가 많아지거나 또는 수는 똑같은데 지방세포 사이즈가 늘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우리 세포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메모리 기능이 있어요. 이 사람의 세포는. 그래서 이제 메모러블 셀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막 뭘 건강하게 키워야 된다 하면서 막 뭘 주잖아요. 우리 애기들한테. 여기 이제 대부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젊으시는 분들이 자기 아들 딸한테 어린애들한테 막 먹이는 거예요. 그럼 살이 뚱뚱해지지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해요. 나중에 키 클 때 다 빠져. 다 이러잖아요. 빠지죠. 왜냐하면 빠지는데 그때 어렸을 때 이 세포가 늘어난 것을 그 사람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그 심정적인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밥 같은 양을 많이 늘리게 되면 세포가 다시 늘어납니다. 그래서 비만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 비만이 위험한 이유가 이런 메모리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어린 애들을 이렇게 뚱뚱하게 만들면 좋지가 않아요. 다시 뚱뚱해질 가능성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제 그 미팅도 많고 술도 많이 먹고 그러잖아요. 소장이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아유 소장님 그 고생하시니까 건강 챙기셔야 하면서 소주 따라주는 거예요. 뭐야 이게. 그러니까 살찌지 마. 너 살찌면 안 돼 하면서 과자는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늘어난 그 지방세포가 있죠. 여기다가 메이신을 싹 처리하면 다시 어떻게 돼요? 쪼그라요. 다시 쪼그라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세포들이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보스테이닝을 할 때 벌겋게 되잖아요. 메이신을 처리하면 지방세포가 사라져요. 조금씩. 뭐 이런 것들 설명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세포가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뚱뚱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았냐? 이게 저희가 이제 쥐에다가 자꾸 메이신을 섞어가지고 밥을 먹였을 거 아니에요? 쥐에다가. 근데 이 쥐가 밥을 먹었는데 살이 계속 빠지는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실험을 했던 게
이제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아까 그 오스테이닝 벌건 게 없어지고 막 쥐 살 빠지고 그러니까 야 이거 대박 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국제 특허도 내려고 하고 막 추가 실험을 막 하려고 이제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하고 일본에서 동문수학관 저기 경상대 땡땡 수의대 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전공을 했냐면 당뇨하고 치매를 했던 사람이에요. 동경대학에서. 근데 저한테 와가지고 이 정도로 비만에 좋으면 비만 연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미친놈이죠. 비만 해라고 했다가 갑자기 하지 말라고.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 정도 효과면 이건 당뇨로 가야 된다. 그래서 비만이 잽이라고 보면 당뇨는 거의 어퍼컷입니다. 뭐 기술 이전료가 공이 2개가 더 붙으니까요. 예를 들어 비만 연구 많이 해봐야 10억 받는다. 얘는 한 1000억 받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조 단위로 기술료가 대박 나겠죠. 저도. 그러면 여기에 2형 당뇨 유도 모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통통은 이쁘잖아요. 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유전학적으로 이 당뇨병을 유발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DBDB라고 이제 DBDB 마이스 한 번 이렇게 유전자를 바꾸면 이게 100%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대로 내려가면 100%가 아닌 놈이 생겨요. 당뇨가 안 걸린 쥐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팔 수가 없잖아요, 회사가. 그래서 한 번 더 원모 타임을 외칩니다. 그래서 이 분자 유전학적 기술을 통해서 2번을 이게 그 매니플레이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손들이 100% 당뇨병에 걸려서 쥐가 탄생합니다. 그러면 이 쥐가 얼마냐? 얼마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20만 원입니다. 20만 원이고 이 쥐가 2만 원이에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8개 물질을 분리를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뭐 조합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잖아요. 얘 사는 데만 3억 들었어요. 3억. 쥐 사는 데만. 3억이 들었죠. 놈들은 죽이기에 바쁜 쥐를 저희는 3억을 들여서 실험 하나도 안 하고 쥐만 사는데 3억을 들여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게 결과죠. 처음에 얘가 스타팅을 한 400, 500 이 사이에서 이게 주황색 요걸 보시면 됩니다. 사람은 얼마 정도 할까요? 사람은 한 100 정도 되죠. 150, 뭐 100. 근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 주황색이 이렇게 물결을 치면서 내려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얘한테 메이신을 계속 먹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를 뽑아가지고 검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래서 500이 이제 300까지 내려와서 저희가 메이신을 중단을 시킵니다. F 쫙 올라가 버리죠.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구나 이제 확인을 했죠. 쥐에서. 그러면 이제 학자들은 왜 그런지에 대한 궁금증을 왜 당뇨의 효과가 좋은가 이야기를 할 때가 됐습니다. 이겁니다. 모르시겠죠? 자, 파란색이 뭐냐면 당이에요. 여기 초록색 보이잖아요. 이게 당입니다. 메이신을 이쪽 2개가 메이신 먹인 거거든요. 당이 엄청 많네. 당뇨병 걸린 데가 아니고 우리가 혈관을 지나가면 그 혈관 바로 바깥에 있는 세포가 근육세포하고 지방세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뇨 치료제는 어떻게 개발이 되냐면 혈관에 흐르는 당을 근육세포하고 지방세포에서 빨대를 꽂고 뽑아야 돼요. 그러면 근육하고 지방세포로 들어온 당은 어떻게 되냐? 운동할 때 에너지원으로 소비가 됩니다. 그러면 당뇨병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당뇨가 혈관 타고 계속 흘러가면 이제 모든 몸 전신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이 근육세포에 이렇게 당이 여기 검으잖아요. 예.
그만큼 어떻게 돼요? 혈관에 흐르는 당을 근육세포에서 당겨가지고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가 이렇게 효과가 있다. 이런 결과고요. 이것을 이제 설명하면 머리 아프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상식선에서 자 옛날에는 당뇨병 치료약을 어떻게 개발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당뇨병에 관련된 단백질이다. 그러면 이 단백질을 없애야 돼요. 그러면 당뇨병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사이트 1, 사이트 2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제약회사, 다국적 기업 제약회에서 어떤 물질을 개발을 하려고 하냐면 이 사이트 1에 있는 액티브 사이트를 무력화시키는 물질을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이런 물질이 A 사이트 1에 개발되면 대박이다 하고 이제 선전을 했는데 그래서 약도 많이 개발이 됐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피파감마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당뇨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을 하는 게 1000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얘를 없애니까 당뇨는 나섰는데 다른 질병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다국적 기업은 어떻게 하냐. 이 사이트 1에 결합되는 것을 원치 않고 이 사이트 2에 결합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 이 단백질의 기능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뇨만 딱 선택적으로 죽여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디람노실메이신이라는 유도체가 이 사이트 2에 붙어가지고 당뇨병을 컨트롤한다 라는 것을 저희가 찾은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막 이제 엄청 흥분을 저희가 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막 이제 프레스를 해야 되니까 보도자료도 내고 논문도 쓰고 막 이제 그러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저하고 동경대학에서 같이 동물 수학했던 경상대 땡땡 교수님이 이 친구가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포스트학 박사하고 연수생을 했어요. 그때 무슨 연구를 했냐? 알츠하이머, 한국말로 하면 치매.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그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얘도 문제점을 한 거예요. 얘는 C를 가져온 게 아니고 그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했던 전문 용어로 셀라인, 그러니까 치매에 관련된 세포주 몰래 한국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당뇨를 저희가 이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놈이 갑자기 무슨 사진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치매 연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치매하고 왜? 그랬더니 치매는 당뇨는 기술 이전료가 1000억대지만 얘는 1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진짜냐? 진짜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서울대학교하고 그 제약회사에서 치매 예방물질을 찾아가지고 스위스 다국적 기업에 기술 이전을 했는데 그게 2조. 2조 했죠. 그래서 저도 눈 뒤집어졌죠.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다. 경제적 어떤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뭐 이제 더 이상 당뇨 연구를 할 필요도 없고 다 했습니다. 저희들 처음부터 끝까지 메커니즘까지 다 밝혔기 때문에 이제 치매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치매가 왜 일어날까요? 현재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치매가 왜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라요. 뭐 기사 찾아보면 아밀로이드 베타 프로테인이 뇌에 축적이 돼가지고 그 뇌에 축적된 프로테인이 신경세포를 눌러서 치매가 온다라는 썰이 있습니다. 썰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게 가장 강력한 썰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식선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이 아밀로이드 베타 프로테인이 원래는 어떻게 되냐? 엄청 길어요. 한 100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L 100m.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우리 몸에 있어요. 아밀로이드 베타 프로테인이. 얘가 치매를 일으키냐 안 일으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잘려요. 우리 몸에서 스스로 잘라. 어떻게 자르냐? 42m. 딱 자르고 41m. 자르고 43m. 자르고 막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 여기가 40m짜리도 있고 42m짜리도 있고 43m짜리도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실험을 해보니까 40번째하고 40m하고 42m 이 프레그먼트만 치매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일으키냐?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처음에 한 개잖아요. 이게 40m짜리. 하나가 2개가 되고 2개가 4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한 10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파이브리드라는 적층 구조로 반도체 쌓아놓은 것 같이 쌓아놓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플라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던 아밀로이드 베타 프로테인이 뇌에 집적돼가지고 신경세포가 어찌고 저찌고 그게 얘입니다. 얘. 그러니까 얘를 다 하나씩 짜내면 몇 메타짜리? 40메타짜리 아밀로이드 베타 프로테인 유니트가 쌓여서 만든 게 플라규다. 그러면 이 플라규가 이 뉴런 많이 이제 보셨죠? 이렇게 막 돌기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다 신경세포예요. 그러면 이 여기를 이제 제가 그림에서는 안 보여드리지만 이것을 확대를 하면 혈관같이 생겼습니다. 혈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여기에서 전기가 똑딱 똑딱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전기에 의해서 전자가 팅팅팅팅 가면서 우리 뇌가 움직여가지고 기억을 하고 말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똑딱똑딱. 근데 이 플라규가 이 돌기에 있는 혈관을 눌러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구멍이 눌려가지고 그 전기적인 신호가 또 하다가 멈추고 또 하다가 멈추고 그게 치매입니다. 그게 이제 인트로고요. 여기 쥐 이쁘죠? 엄청 이쁩니다. 저는 쥐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뇌 신경세포예요. 얘는 알츠하이머 걸린 쥐고 저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한다? 세포 실험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경세포가 밀도가 상당히 좋잖아요.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근데 얘가 어떻게 돼요? 다 부서졌잖아요. 이걸 뭘로 처리를 하면 이렇게 부서지냐? 글루타메이트라는 케미컬을 처리를 하면 뇌세포가 죽습니다. 그러면 글루타메이트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일상에서. 아마 그 조금만 스마트한 젊은 어떤 그 부모님들은 애들 과자를 딱 사잖아요. 뒤를 딱 먼저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글루탐산 네, 안 먹어요. 글루탐산이 기본적으로 뇌세포를 죽이는 화학 물질인데 그래도 많이 우리 과자에 많이 씁니다. 왜? 그 정도 먹어가지고는 괜찮으니까. 근데 아무도 모르죠,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뒤에 딱 보고 글루탐산 하면 안 사는 게 아니고 맛있으면 못 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사진을 딱 보시면 추측이 되죠? 무엇을 처리를 했을까요? 메이신. 메이신 딱 처리하면 이렇게 안 죽습니다. 뇌세포가. 안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상대 땡땡 교수가 이 사진을 들고 왔어요. 저한테. 박사님 대박 났습니다. 이 사진 한 장 딱 깔랑 갖고 왔어요. 왜 갖고 왔겠어요? 연구비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사진을 가지고 부원장님을 찾아갑니다. 왜냐? 연구비 달라고. 그래서 8억을 받았어요. 8억을 받아서 실험을 했는데 이 쥐의 한 마리가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아까는 얼마였다고? 20만 원. 얘는 50만 원.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얘 5억 들었어요. 연구비 8억 중에 쥐 사는 데만 5억 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실험을 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이 실험을 했어요. 이게 뭐냐? 아까 그 뚱뚱한 쥐 있잖아. 50만 원짜리 쥐에다가 저희가 피딩을 한 거죠. 웨이신이 들어가 있는 음식물을 계속 주고,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어떻게 하냐? 머리를 반짝 자릅니다. 머리를 반짝 잘라가지고 이 뇌 조직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새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이제 반과학자가 됐잖아요. 그림만 딱 봐도 이거 뭐 다르네, 뭐 효과가 있네 딱 보이잖아요. 이 찌꺼기가 뭐겠어요? 플라규. 플라규 없잖아요. 밀도가 확 낮아졌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뭐 히포캠퍼스라고 하고 기억을 담당하는 뇌세포 뭐 이런 거잖아요. 조직이고. 그런데 확실하게 이렇게 이제 저희가 사진으로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이해가 쉬운 발목, 기가 막히잖아요. 사진만 봐도 딱 보면 뭐 과학자 다 됐잖아요. 이건 컨트롤, 이것은 처리고 뭐 이러겠죠. 이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쥐를 딱 삽니다. 이제 바리깡으로 이 배를 다 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허옇게 되죠. 거기에다가 그냥 내비 두어요. 아무것도 안 바르고. 나머지는 메이신 바르고. 여기 가운데는 뭘까요? 미녹시딜. 들어보셨죠? 지금 시중에서 제찬이 판매되고 있는 미녹시딜. 근데 이 미녹시딜의 가장 큰 단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녹시딜은 먹는 것을 중단하면 바로 빠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호르몬을 교란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은 미녹시딜을 먹어도 이제 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좀 나는 그래도 아직 젊은이야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대머리 치료하겠다 미녹시딜 먹는 순간 답답한 먹으면 안 돼요. 사실 성호르몬이 교란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가 나올 수 있겠죠. 압도적으로 검정색이 많이 생기죠. 근데 미녹시딜도 많이 생기죠. 근데 얘는 뭐다? 나쁜 미녹시딜이고 얘는 좋은 메이신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또 자세히 한번 봐야겠다. 피부를 잘랍니다. 칼로. 그래갖고 현미경을 보죠. 징그럽죠. 자, 이게 모낭세포. 그래갖고 여기에서 털이 이렇게 납니다. 딱 보면 어때요? 이게 모낭세포가 다 죽어있죠? 이게 다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머리가 촥촥촥 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쥐는 이 모낭 하나에 털이 하나밖에 안 납니다. 사람은 2개도 나고 3개도 나고 4개도 나고 그럽니다. 근데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리수가 줄고 머리가 가늘어지고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오죠. 똑같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 사진을 들고 제가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하고 면담을 합니다. 난리가 났죠. 왜? 보시면 누가 봐도 강력한 발목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나본 중소기업의 CEO는 거의 99.9%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 머리가 안 나는 쥐에다가 바르면 머리가 납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 쥐가 누드 마우스라고 해요. 누드 좀 있죠. 느낌 있죠. 그게 아주 징그러운 얘예요. 누드 마우스. 징그럽죠. 귀도 이상하게 생기고 코뿔소도 아닌데. 근데 이게 과학자가 들으면 너무너무 성질난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쥐는 분자 생물학적으로 털이 안 나게끔 다 이렇게 조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유전학적으로 얘가 털이 나면 안 돼요, 얘는. 근데 얘가 발랐다고 털이 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 실험을 안 하려고 했죠. 그런 멍청한 질문을
내가 할 이유가 없다. 근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 한번 해보자. 이 쥐를 10마리를 삽니다. 그래가지고 담당 연구원을 불러요. 야 이거 좀 해봐라. 그랬더니 그때 제가 소장이었거든요. 저한테 그래요. 제가 아무리 소장님이지만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인 업무 지시는 따를 수가 없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이 일을 시켰는데 일을 안 해요. 담당 연구원이. 그래서 그래 그럼 너 하지 마. 그래 그 옆자리에 앉은 놈을 불렀죠. 야 네가 해봐. 그랬더니 걔도 소장님 이것은 과학적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나도 알아. 안 나올 거야. 그러지만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걔가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원래 처음에 1번 타자가 저를 찾아옵니다. 정 원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저한테 협박을 하냐. 만약에 이 쥐에서 털이 나면 자기는 사표를 쓰겠다. 그리고 실험을 시작을 합니다. 이 친구가. 걔가 박사를 University of Kansas Medical School에서 했어요. 나름 스마트하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친구인데 딱 가지고 대주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를 딱 보시면 황금색으로 털이 납니다. 얼마 만에? 일주일 만에. 약장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이 사진을 가지고 소장님 제가 사표를 써야 되나요? 농담을 하면서 그래서 이 정도로 발모 효과가 좋다 메이신이. 그것은 여러 이제 저희가 실험을 유전학적 실험을 전부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제 실험을 딱 해보니까 메이신의 단점을 저희들이 찾게 됩니다. 무엇을 찾게 됐냐면 메이신은 머리털을 잘 나는 데는 특효약이에요. 아마 지구상에 저 정도로 잘 나오는 아마 천연물질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발모 연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 팩타를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머리가 잘 나게 하는 물질. 두 번째, 난 머리가 안 빠져야 돼요. 네. 홀딩 캐퍼빌런이라고 하는데 꽉 잡아주는 그 힘이 세야 돼요. 근데 메이신은 불행하게도 그 힘이 없습니다. 잘 나게만 하는 거예요. 근데 빠져 잘. 그걸 언제 알았냐? 그 누드 마우스 실험을 할 때 저희가 알았어요. 딱 했는데 쫙 올라갔는데 또 쫙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또 극복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여기 바이오메이신을 만드신 최석주 대표님 이름을 아시죠? 그분의 절친인 한의사가 한 명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근하면은 약간은 이게 무슨 아이예요. 근데 너무너무나 이 한방에 대한 지식과 열정이 가득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기도 발모제를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쥐에다 발랐죠. 안 나요. 안 나요. 이상한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화학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타 등등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림을 딱 보고서 결론은 뭐였냐면 저희가 17가지 약제를 테스트를 했는데 그 중에 최종적으로 한 3개에서 6개 정도 한약제가 털이 안 빠지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답 나오잖아요. 메이신 플러스 한방. 그것을 합쳐가지고 작년에 200세트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정말 스페셜 게스트만 주는 그걸 만드는 거죠. 1,000만 원을 주고도 사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품이 나하고 안 빠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경험도 처음입니다. 제가 초창기에 말했죠. 플라보노이드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 UV 차단을 잘한다. 왜 잘하냐? 플라보노이드를 보면 A, B, C 이렇게 아까 제가 했죠. 이렇게 링 형태로 벤젠 구조 같이 생겼잖아요. 이 벤젠 구조가 이렇게 골격을 이루면 뭐가 생긴다? 플라보노이드. 플라보노이드 변형이 뭐냐? 메이신. 근데 함량이 몽땅 있잖아요. 추출물에. 그러면 얘네들이 몽땅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가 UV를 피부에 받으면 이 피부가 노화가 생기면서 많이 늙잖아요. 그러면 피부는 이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는 발라줘야 돼요. 우리 몸 스스로는 방어를 못해요. UV를. 그래서 플라보노이드를 바르면 돼요. 근데 플라보노이드를 바르면 왜 UV 차단이 되냐? 자, UV가 광이잖아요.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사람을 딱 여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메이신이 딱 있다. 피부에. 그러면 그 메이신이 UV 파장을 딱 맞으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얘가 UV 에너지, 광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따르르 하면서 바뀌어요. 그것을 바꿔주는 애가 누구냐? 플라보노이드. 그러니까 플라보노이드는 기본적으로 UV 차단 효과가 뛰어납니다. 광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꾸면서 흡수를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광이 속으로 쏙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기미가 생기는 유전자를 톡톡 일어나세요, 웨이크업 해버리죠. 그러면 얼굴에 검정색들이 막 발생을 해요. 근데 거기까지 침투를 못하게 이 빛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메이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열받는다고 해서 뜨겁잖아요. 그게 이제 열 일부가 빛 에너지가 투과를 해서 세포를 공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이렇게 이제 열 에너지로 변환이 되면서 여기가 후끈후끈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UV 하면은 UV 하나가 아니에요. 세밀하게 따지면 UV가 5개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UV 쉴드는 그런 레이어 파장도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UV는 3종류입니다. UV, A, B, C.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말하는 UV는 뭐냐? UVB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있는 게 UVA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의 만날 수 없는 게 UVC, 울트라 바이올렛 카스메틱 해가지고 코스모에서 우주잖아요. 코스모가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파장을 보시면 파장이 짧잖아요. 파장이 길고 AM하고 FM 라디오라고 보시면 돼요.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세고 파장이 길면 에너지가 약한데 멀리 가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UVA는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부 손상을 세게 주지는 않아요. 근데 UVB는 그래도 피부암 정도는 일으킵니다. 근데 UVC를 맞으면 유전자가 변형이 되는 거죠. 근데 이 UVC는 우리 성층권에서 다 걸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맞을 일은 없고요. 이게 UVC, UVB 한 10분에 한 20% 정도 투과돼서 오는 거고, UVA는 다 투과돼서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AM은 산골짜기에 들을 수 있는데 FM 라디오는 산골짜기에서 못 듣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센티페이드 글라 추출물 38.05 뭔지 모르시겠죠? 이게 뭐냐면 SPF 값입니다. SPF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지, 선블락, 무식하게 선크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영어 명칭은 선블락입니다. 선블락을 나타내는 지수가 스킨 프로텍션 팩터 그래서 SPF. 그래서 SPF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쓰는 넘버가 얼마 정도 써요? 50 쓰는 거 쓰죠? 근데 센티페드 글라스는 몇이에요? 38. 엄청 낮네. 그쵸? 엄청 낮죠. 50에 비하면. 다른 추출물은
더 낫네. 자, 그러면 이것을 거꾸로 환산을 해보겠습니다. 38을 가지고 있는 SPF는 UV 차단 효율이 몇 퍼센트가 될까요? 96.7%입니다. 그러면 SPF 50은 얼마나 될까요? 98%. 이 정도 되겠죠? SPF 100은 100%겠죠?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의 대부분 국민의 90%는 이 넘버가 높을수록 좋다.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한국인한테 권장되는 SPF 값은 30언더입니다. 그러면 SPF 높으면 뭐가 나쁠까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엄청난 발암물질, 케미컬들이 몽땅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르고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높은 숫자 사시면 안 돼요. 여기에 나와 있죠.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선블락 크림에 들어가는 주요 성분. 어떤 성분이냐? 빛 에너지를 뭘로 바꾼다? 열 에너지로 바꾸는 물질이에요. 이런 것들. 이게 뭐예요? 벤젠. 벤젠 먹으면 죽지요, 사람이. 이런 벤젠 물질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무기물. 근데 이 중에 몇 가지는 발암 물질이에요. 그래서 뭐 하와이나 유럽 어떤 국가는 이 중에 몇 가지 성분은 못 넣게 돼 있어요. 선블락에. 이것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뭐가 올라가요? SPF 값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게 피부에 엄청 안 좋아요. 근데 이것을 안 좋은 이 물질을 덕지덕지 바르고 싶으면 높은 숫자 사십니다. 저쪽에 남태평양에 작은 섬나라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남태평양에 휴양지. 한 번도 안 가보셨나? 피지, 사이판, 또 하나 있죠, 그 옆 동네. 그런데 가면 뭘 파냐면 바나나 UV 선블락 클럽 100 SPF 100 그런 거 사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필요가 없어요. 50짜리를 여러 번 바르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 그러면 TiO2 징크 옥사이드 얘는 뭐냐? 얘도 UV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벤젠으로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무기물, 얘는 이쪽은 유기물, 이쪽은 무기물. 예. 무기물이 뭐예요? 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철 같은 무기물. 그러면 이 티탄 다이옥사이드 같은 경우나 징크 옥사이드는 어떤 작용으로 UV를 차단하냐? 반사를 시킵니다. 빛 에너지를 몸속으로 못 들어오게 딱 맞으면 띵 하고 튕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의 선블락은 이 두 가지 성분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 있습니다. TiO2하고 징크 옥사이드. 근데 얘가 엄청 작아요. 분자가, 사이즈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 우리가 이제 골프 치러 가면 얼굴을 안 타겠다는 굳은 의지와 함께 덕지덕지 가복기 인형처럼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러면 이 티타늄 다이옥사이드하고 징크 옥사이드 성분이 이 모낭에 박혀버려요. 그래서 피부가 민감하신 여성분들 특히 골프 치고 세안을 엄청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뽀드락지가 납니다. 뽀드락지가. 여기도 나고 이마도 나고 이게 이 티타늄 다이옥사이드하고 징크 옥사이드가 모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피부는 기본적으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이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딱 막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고름이 생겨요. 인플라메이션 전문 용어로. 그래서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UV 선블락을 발랐다. 정말 세안을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모레퍼시픽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선블락의 조성표입니다. 한 40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죠. 선크림 하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저도 이렇게 선크림을 쓰고 있죠.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이 40가지를 15가지만 넣자. 최소한으로 넣어보자 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토메이신, 이 메이신이 기본적으로 이 피부 질환이 되게 좋아요. 피부 질환. 예를 들어서 기름이 많으신 분 메이신 뿌리면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양복 많이 입는 사람들은 여기 이쪽이 하얗게 되죠. 기름 떨어져가지고. 메이신으로 머리 감으면 기름이 하나도 안 생겨요.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사용하신 분이 아니 그냥 뭐 그 스프레이 같은 거 발라도 되고 물로 뭐 액체 성분이니까 그거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것을 아토피를 실험을 했어요. 상당히 드라마가 또 한편 나오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식약처 고발당하고 난리 나죠. 이때가 언제냐면 꽤 오래됐어요. 꽤 2011년이니까 무려 12년 전이죠. 그때는 뭐 이게 식약처에 신고를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좋은 제품 있으니까 뭐 하자 해가지고 전국 과학축전에 가가지고 선발하고 시청 직원들 선발하고 왜 일반인들 잘 안 하냐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그래서 불평불만 안 하는 사람들로 해서 6주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토메이신하고 피드 이것을 일주일에 1회 발송을 6주간 진행을 해서 매주 사진을 찍어온 사람만 보내준 거죠, 저희들이. 그래서 6주 후에 체험 완료를 했습니다. 자, 사진 보여드릴 텐데요. 드라마죠. 이분이 누구냐? 우리 연구소 직원이에요. 직원이에요. 제가 앞에 가볼까요? 사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 나오네요. 이분이 그분이에요. 이분이 그분인데 이분이 이 화농성 이 여드름이 이마뿐만 아니고 이 귀 뒤에 너무 많이 나가지고 이제 제 사무실에 형광등이 나가가지고 그 형광등 밖으로 오시는 시설팀 선생님이신데 배땡땡 선생님이세요. 막 이게 머리 숫자도 없는데 이렇게 머리 앞머리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마를 다 가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뭐는 이마를 이렇게 가리고 다니십니까? 좀 올백을 올리세요. 그랬더니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심했어요, 사실. 와, 그래가지고 자기가 전라북도에 유명하다는 피부과라는 피부과는 다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체험 세트를 주었죠. 이게 효과 좋습니다. 이게 사람의 피부는 지구상에 똑같은 피부를 가진 사람이 단 한 세트도 없습니다. 전부 다 달라요. 밑감도도 다르고 피부의 어떤 면역력도 다르고 그래서 어떤 제품이 모든 사람한테 통용이 된다는 제품은 없습니다.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피부의 면역력부터 시작해서 피부 건강이 모든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이분이 이렇게 됐어요. 지금 하나도 없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람 난리 났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6주 후에 제 방에 통닭 2마리를 사왔습니다. 저한테 콜라와 함께 고맙다고. 그리고 여기 벌겋게 된 거 이렇게 깨끗이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찍은 사진이 아니고 이분들이 직접 찍어서 저희들이한테 보내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사진이 뭐 엄청 많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하면 뭐 아토피, 여드름, 가려움 이런데 효과가 좋다. 결론은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아토피에 좋아졌으면 87%, 뭐 효과 없으면 좋아졌으면 75%, 60. 그럼 나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물어봤죠. 누구한테? 전문가한테. 이 87%, 75%가 갖는 의미가 뭐냐? 저 정도 수치는 대박 아이템이래요.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이 이런 세미 임상 실험을 하면 60%만 넘으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대머리 이어가겠습니다. 임상 실험 위주로. 저희가 찍은 거 아닙니다.
이 중에 계실지도 몰라요. 저는 이거 좀 조작 같아요. 저도 이 사진을 받긴 받았는데 이분이 찍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너무 좀 그러죠. 이 사진이 아트죠. 이분이 중견기업 정도 돼요. 회장님이세요. 회장님. 돈 몽다 벌죠. 그래서 이제 친구들끼리 골프 치러 가서 모자 벗으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통수가 허연 거죠. 3주 차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저한테 선물 보내려고 하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선물 받다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아, 마음만 받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물을 이 헤어 메이신을 소개시켜준 제 친구가 제 선물까지 다 받았더라고요. 저한테는 안 전해주고 지가 다 받았어요. 상당히 비싼 선물이었던데 이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마 지금 이분은 헤어 메이신이 나오기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아는 법무법인에 있는 분이시고요. 이 사진을 보고 특이점을 찾을 수 있다면 대박이에요. 그렇죠. 왜냐? 본인도 몰랐어.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 이분이 머리가 여기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헤어 메이신을 여기에다만 뿌린 거야. 계속 여기다만. 근데 이제 딸들이 서울에서 이제 추석 때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아빠를 딱 보고 왜 아빠는 가운데만 검하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이게 갖는 의미가 뭐냐? 메이신을 뿌리면 흰색 머리가 검정색 머리로 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새로운 머리가 검정색으로 난 거예요. 네. 새로운 머리가. 그래서 지금 이분이 요즘 하는 일이 뭐냐? 옆에다도 뿌리고 있습니다. 옆에다도 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즘에 적찬리에 판매되고 있다는 릴렉스 메이신 사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특허가 있고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미국 화장품 협회에 메이신 관련된 성분이 등록이 되어 있다. 이게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 화장품을 못 만든다. 결론은 우리는 화장품을 만들 수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꽤 됐어요. 날짜가 있었는데 PCPC Personal Care for the Council 이게 이렇게 INCI로 코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International Nomenclature Cosmetic Ingredients라는 코드 넘버로 여기 24980 이것을 받게 되면 코리아 코스메틱 어소시에이션에서 허락을 하는 한국 제품은 자동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대한민국. 그래서 7218이라는 코드 번호를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화장품 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INCI 코드 넘버가 있냐 없냐를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이것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미국에 화장품을 만들고 수출을 하잖아요. 그럼 미국 FDA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근데 이 코드 넘버가 있으면 실사가 안 남아요. 왜? 미국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코드를. 그래서 뭐 하이온 소재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런 제품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단기 파이프라인이죠. 바이오메이신에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각각의 제품이 다 상당히 임팩트가 세다. 특히 헤어 메이신이라든지 아토 메이신